오늘 모신 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양자 정보를 전공을 하고 계시는 문경순 교수님을 모셨고요. 오늘 주제는 마이크로웨이브 서킷트리하고 서페이스 코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리고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 같아요. 우리 연세 캠퍼스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활용을 해서 좋은 계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자 컴퓨터하고 그리고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가 마이크로웨이브 서킷 큐이드라는 아키텍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퀀텀 에러 커렉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서킷 코드라는 게 있어요. 약간 좀 내용이 어렵더라도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어요. 좀 공부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기획해줘서 아주 감사해요. 자, 우리 다 박수칠 중요한 일이 있죠. 지금 우리 양자 컴퓨터가 드디어 이제 도입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이 2층에 위치를 할 거고요. 우리 원장님하고 또 임주훈 선생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앞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동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아마 완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좋은 연구를 잘하면서 성장해가면서 하면 참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양자 컴퓨터는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죠. 세계에서 5번째 양자 컴퓨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국내는 물론 처음이에요. 여기 역사를 보시면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라고 막스 플랑크 계열 연구소가 있어요. 이쪽의 연구소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그리고 동경대학에서 그다음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미국의 병원이에요. 지금 이쪽하고 연세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연구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핑크2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메인 연구자가 저랑 공동 연구를 한 알렉산드레 블레이스라는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2월 달에 우리나라 방문하셔서 발표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연세대 드디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퀀텀 컴퓨터 하드웨어의 디벨롭먼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신문지상에서 여러 내용들을 보실 텐데요. 구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큐빗이 72 큐빗 프로세서에서 그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쪽에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뭐 네이처에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퀀텀 에러 커렉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래를 지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IBM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1191 큐빗 프로세서인데 연세대에 들어오는 시스템은 127 큐빗 이글 프로세서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실제 가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글 프로세서예요.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범 단계로 여전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지에는 IonQ라는 다른 아키텍처에 기반된 거. 그리고 일본의 리켄이라고 있는데 일본의 리켄의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든 분이 야스노부 나카무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양자 컴퓨터에서 초전도 큐빗의 첫 번째 되는 거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1990년에. 근데 물론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했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든 게 일본에는 야스노부 같은 학자가 있어서 자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거기서는 IBM 양자 컴퓨터를 샀을까?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2년 전에 동명대에 방문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양자 컴퓨터 지금 이미 IBM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알고리즘 관련 연구도 하고 교육을 하면은 미래가 좋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리소스는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좀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됐으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얻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을 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또 다른 형태인 어닐러라는 게 있어요. 퀀텀 어닐러가 D-웨이브에서 개발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옵티미제이션이나 이런 문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표준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표준연구소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20큐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할 거예요. 또 저도 여기에 이제 가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은 2026년까지 50큐빅을 만드는데 여전히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게 느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알고리즘 같은 거 개발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큐빗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이온 트랩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예요. 이온이 이 안에 트랩이 돼서 콩껍데기처럼 이렇게 이것들이 격자를 이루면서 개별 이 원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이온들의 에너지 레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이 준 큐빗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쪽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한계는 여기 30몇 큐빅 이상을 넘어가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콩껍데기 구조에서.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슈퍼컨덕터 기반 조셉슨 정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성 원자가 요즘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리드버그 애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 문제를 양자역학 시간에 풀 때 대개는 저 라이만, 파셴 시리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n이 1이고 2고 3이고 이런 거죠. 그러면 저 오비탈이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오비탈은 0.519 앵스트롬이잖아요. 그죠? 근데 n 제곱에 비례해요. 오비탈 크기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2번 상태를 얘기하면 2,500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원자 그룹이 굉장히 넓게 퍼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 그룹이 굉장히 넓게 퍼진 상태를 활용하는 게 중성 원자 기반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굉장히 넓은 원자 그룹이 있으면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그냥 대충 던져도 구름 살짝 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호작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이아몬드 기반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양자 정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은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예요. 에러를 완전히 보정할 수 있는 퀀텀 컴퓨터인데 이건 너무 먼 시간이 있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100큐빗 정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야지 우리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기반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서큐이트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이 반도체 그 리소그라피로 우리 반도체 칩 만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실리콘 같은 그 판에다가 여기 나온 이 나이오비움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나이오비움을 이런 식으로 리소그라피로 새겨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딱 되면은 말하자면 금속이 이런 패턴으로 형성이 딱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온도를 7도 켈빈, 7켈빈 이하로 하면 여기 초전도체로 되고 물체가 초전도체로 되면 외부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으면 거기에 탄성 때문에 끈에 파가 생기죠. 그죠? 기타 줄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일정한 길이를 가진 이런 막대가 있으면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컬하게 커런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커런트가 한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는 전하가 더 많이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가 흐르고 전하는 쌓이고 그 쌓인 전하가 밖으로 퍼져나가고 전류는 밖으로 생기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파가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를 전자파라고 해요. 이게 전자파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막대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파 모드가 생겨요. 이 모드라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요게 이제 조셉슨 정션이라는 건데 여기 애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애톰 위치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커플링도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노드가 있죠. 노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말하는 이 노드는 포텐셜, 전위의 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전하하고 여기에 커플링이 있다 그러면 전이가 여기면 커플링 하나도 안 하죠. 그죠? 가운데 있으면 세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선택적인 커플링이 있고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를 애톰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애톰하고 이쪽에 있는 이런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해서 이 상태를 재기도 하고 마이크로웨이브를 보내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강한 결합이 있다. 큐빗이라는 거, 애톰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마이크로웨이브에 해당되거든요. 이 길이가 대충 센티미터 정도 돼요. 화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중간에 언제든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양자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시면은 범용 게이트를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범용 게이트가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SI 다니기에서 길이하고 시간하고 질량을 정의하면 모든 다른 물리량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럼 기본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복잡한 계산이라도 그걸 아이템화이즈하면 가장 기본적인 셋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셋은 여기 나온 것처럼 원빗 로테이션 게이트라는 게 양자 스테이트는 큐빗이죠. 이건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상태에서 이걸 자기 원하는 대로 어디론가 가게만 할 줄 알면 돼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원빗 로테이션 게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블락 스피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향에 뭐 예를 들어 이거 있던 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분할할 줄 알면 돼요. 이 기술은 완전히 성공이 되어 있어요. 그 IBM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이온 큐도 그렇고 99.99% 정밀도로 그 상태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제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트롤 낫 게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싱글 큐빗 한 개씩만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이 컨트롤 낫이라는 거는 두 개의 큐빗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 어떤 제어를 하면 이거가 영향을 받도록 하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인탱글링을 주는 상태인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도 정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10에 빼기 3승 곱하기 1 정도니까 한 1000번의 에러가 2번 나올 정도의 정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어떻게 잘 만들까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좀 물리학과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애톰을 잘 제어하고 싶어요. 애톰을 보통 표현하면 에너지 구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구조가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펄스 익사이티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두 개의 레벨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정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에너지 준위 차이는 나오죠. 수소 원자에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제어를 하려 밑에 있던 걸 위로 보내고 전자를 내리려면은 여기 정확히 차이에 해당되는 빛을 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해가지고 이 상태를 돌리는 거예요. 요게 잘 하려고 하면은 요 애톰하고 이 빛 사이가 굉장히 강하게 결속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살짝만 건드려도 탁 움직일 거 아니죠? 그게 이제 다이폴 커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뉴트럴 애톰에서 그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사용합니다. 리드버그 스테이트라는 거는 오비탈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비탈이 굉장히 크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커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살짝만 탁 바꿔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해서도 이 서킷 퀴드라는 시스템은 요 다이폴 커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빛을 마이크로웨이브를 살짝 바꾸면은 큐빗 상태가 탁 바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 서킷 퀴드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애톰에서 빛을 쐈을 때 애톰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세요. 양자역학 2의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만 좀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 서킷 퀴드는 어떻게 하는가? 실제 아까는 애톰이 있고 빛을 쐈죠. 그 애톰 대신에 조셉슨 정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말한 빛 대신에 이런 레조네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레조네이터하고 둘이 커플링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태를 바꾸려면 여기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가해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오메가 1이라는 에너지 레벨 차이가 준위 차이가 있으면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가해요.
근데 이 앞에 펄스가 시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펄스를 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노세컨까지 계속 가해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양자 컴퓨터 안에서 하는 일은 마이크로웨이브의 펄스 쉐입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탁 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라비 플라핑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이제 빛이 전자 큐빗이 있도록 돼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런 빛을 계속 가해요. 빛을 마이크로 계속 가하면 아래에 있다가 요만한 시간이 지나면 위로 탁 갔다가 그 다음 요 지나면 또 내려왔다가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이게 99.99%로 지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발달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싱글 큐빗은 어떻게 로테이션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드웨어예요. 자, 그럼 이제 크로스 레조넌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큐빗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운데 끈이 있어요. 이 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둘이 양쪽에서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한쪽 끈을 내가 툭 치면 펄스가 가가지고 저쪽 끈에서 느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정상파가 이 전자기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의 커플링에 의해서 이 큐빗 상태가 바뀌면은 이 커플링 때문에 전달이 돼서 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CNOT 게이트라는 걸 만드는 게 바로 실제 양자 컴퓨터예요. 이걸 이제 크로스 레조넌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오메가 1이에요. 근데 여기 에너지 준위 차이가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오메가 1 그대로 하면 여기에 큐빗이 돌고 막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내가 얘에 해당되는 펄스를 여기가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대응하는 걸 얘한테 쏘았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높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얘한테 오메가2 준 거를 얘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로스 레조넌 게이트. 요거를 이제 해밀토니언스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걸 제어해서 업일 때 담을 때 이렇게 막 제어할 수가 있어요. 2큐빗에서. 요 아이디어는 최드 리게티라고 양자 컴퓨터를 처음 만든 분이 있어요. 그쪽에 그 예일대 그룹 집단이 있는데 거기 그 친구가 대학원생일 때 최드 리게티가 이런 CR 게이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해서 이게 활용이 지금도 되고 있는 상태예요.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벤처 기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죠. 그럼 서킷 큐이드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예일대 이론 물리학자 스티브 거빈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서킷 큐이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여기 아이디어가 구현된 지 20년이 지났어요. 이게 작년이었죠. 올해 초인가. 그때 20년이 지난 기념으로 굉장히 큰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랬을 때는 뭐 해봐야 10명, 20명밖에 안 됐어요. 연구자들이. 저도 이제 안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양자 컴퓨터를 하는 전문가들은 다 이 그룹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좀 퍼져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제이 갬베타인데 이분이 IBM 양자 컴퓨터 부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대 양자 컴퓨터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분이 원래는 고체물리, 응집물리 이론 아주 대가예요. 대가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양자 컴퓨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프린스턴 대학의 존 하필드라는 분이에요. 존 하필드도 이론 물리학자예요. 응집물리 이론을 하고 전문가인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조금 생각하더니 바이올로지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뭐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뇌는 어떻게 될까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한 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하필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유가 이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이 물리학자거든요. 나머지 다른 분은 물리학자가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거죠.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계보가 그 안에 또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양자 컴퓨터의 에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에라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IBM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헤론 R2 프로세서라는 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을 거예요. 156 큐빗 시스템인데 이 색깔들 보시면 좀 연한 색도 있고 진한 색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둘 사이 연결하는 거가 링크고 이 두 개가 CNAT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별 닷의 진한 거는 이게 피델리티가 높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큐빗이죠. 근데 조금 연한 거는 요건 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좋은 걸로 제일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게 싱글 큐빅 로테이션 같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벌써 10,000번에 2.7번 에러밖에 안 나오잖아요. 돌릴 때 그 정도 에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컨트롤 G라는 거는 요건 두 개의 인테글링 게이트, 2큐빗 게이트예요. 요걸 보시면은 10의 3층 빼기 3층이죠. 그러니까 1000번에 한 3번 정도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러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론 프로세서라는 게 컨트롤 G라는 게이트를 지금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쓰던 양자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레조넌 게이트라는 걸 쓰고 있어요. ECR 게이트라는 걸 쓰는데 그것도 우리 이글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게 퀄리티가 지금 좋아서 IBM에서는 지금 여기는 이 2큐빗 게이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IBM 이글 프로세서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웨이브 시퀀스를 활용하면 이것만큼의 효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이제 심각한 건 리드아웃이에요. 열심히 계산을 잘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0인지 1인지 탁 재려고 그럴 때 에러율이 보세요. 100번에 1.6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에러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이걸 이제 에러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에러를 미티게이트하는 방법이 T-REX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 에러 미티게이션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에러 미티게이션 같은 거는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건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끝까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훨씬 더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는 아니에요. 기본 방향의 연구는 퀀텀 에러 커렉션이에요. 예, 이렇게 되고요. 예, 자 이제 우리 지금 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죠. 이걸 이제 노이지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이라고 해서 여전히 소음이 좀 많고 에러가 많고 그리고 크기는 중간 사이즈, 1000까지는 맞죠. 이 정도 되고 그런 양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말을 처음 얘기한 분이 저쪽에 그 켈텍의 누구죠? 존 예, 뭐 그걸 꼭 알 필요는 없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이 됐으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는 있지만 금방 에러 커렉션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연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맥락에서 노이지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도 열심히 하자 하는 의미에서 좋은 모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이에요. 1000번에 한 번 에러 정도 나올 정도로 앞으로 이제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폴트 톨러런 컴퓨터를 향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장 그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이 구글이에요. 구글하고 일부 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주먹국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고전적인 에러 커렉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고전적인 비트는 앞면, 뒷면 0, 1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에러가 발생해봐야 0이 1로 가든지 1이 0으로 가든지 하는 빗 플립 에러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빗 플립 에러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에라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진공관 같은 걸 사용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니악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런 컴퓨터는 01이라는 정보를 빨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라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오퍼레이션 개념이. 근데 지금은 반도체 기반의 그 메모리를 만들잖아요. 그 메모리는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라가 일어나는 게 0, 1로 바뀌는 게 한 100만 번에 한 번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넣게 되면 그 정보는 페타바이트 정도가 돼요. 페타바이트는 10의 15승이에요. 10의 15승이라는 거는 그 안에 100만 번에 한 번 에러가 정보를 저장한 에러가 있다면 꽤 에러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더 좋게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해밍 코드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큐빗 하나, 이걸 로지컬 논리 큐빗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물리적인 비트를 정보를 사용해서 하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뭐 3인 2인 삼각이 아니고 3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이라는 스테이트를 000으로 바꾸고 1이라는 걸 111로 바꿔요. 그리고 또 중간에 에러가 나올 거예요. 100만 번 하면 에러 하나 나오죠. 그럼 그 에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 또는 011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페리티 체크를 해서 얘네 메조리티가 뭐니? 다수결로 해봐. 그러면은 00이 더 많잖아요. 그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에러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지컬 큐빗의 에러는 두 개가 발생했을 때예요. 두 개가 발생하면 원래는 000 상태인데 110이 된 상태는 바꿀 수가 없죠.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지컬 큐빗의 에러율은 P제곱이에요. 두 번 다 에러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10에 빼기 12있으니까 원래 에러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명 폴트 톨러런 퀀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5개를 사용해서 큐빗 비트 만들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폴트 톨러런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밀도로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근데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정확한 계산 필요 없어. 어느 정도의 정밀도만 가지면 나는 그 결과에 충분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 에러 커렉션 뭐하러 해요? 그냥 나는 100만 번에 한 번 에러까지 볼 만큼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래시컬 에러 커렉션인데 그럼 양자 에러 커렉션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양자 에러 커렉션은 이거보다는 차원이 훨씬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 플립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 상태는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000-111이라는 양자 상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를 GHG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에러가 100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000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이 더하기 대신에 빼기로 확 돼버렸어요. 페이지가 탁 바뀐 거죠. 근데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었다는 거는 실제로 이게 저걸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위상을 그냥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꼭 빼기로 바뀔 필요가 있나요? 익스포넨셜 알파에서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아무 값이나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어떻게 됐죠? 연속적인 에러가 지금 가능해진 거죠. 근데 고전 그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럼 그 에러를 고치기가 쉬운데 이 경우는 보니까 페이스 플립 에러는 연속적인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위치로 돌리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1994년까지 가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은 에러 커렉션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95년에 피터 쇼가 얘기를 했어요. 퀀텀 에러 커렉션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9 큐빗을 사용해서 실제 로지컬 큐빗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에러 커렉션 가능하니까 우리 계속 개발하면 되겠다 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원동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피터 쇼가 제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거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일반적인 어떤 물리 상태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물리 상태를 찾아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서피스 코드라는 거예요.
이 토폴로지라는 걸 재밌어하고요. 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그 귤이 있고 여기 도넛이 있어요. 귤이 어쩌다가 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시들었을 때 그 귤이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 구분하잖아요. 근데 귤하고 도넛이 있는데 이거 귤이니 도넛이니 하면 장님 눈 감고도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도넛하고 귤을 구분하죠. 이게 토폴로지컬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토폴로지를 로지컬한 정보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간단하게 도넛 흠이 좀 나가지고 에러가 있다 그래도 도넛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큐빗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바로 이 서피스 코드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짧게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죠. 제가 이 내용은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서피스 코드. 이게 토폴로지컬 퀀텀 코드거든요.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 브레이비하고 기타에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타에프라는 학자는 물리학자이긴 한데 사실 전혀 물리학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94년부터 그쪽에 활약을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활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학회에 갔더니 기타에프라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언급이 됐어요. 어디서 온 사람이지? 뭘 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 퀀텀 스핀 리퀴드라는 것을 처음으로 어떤 해밀턴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의 그 아주 전문가들이 양자 유체를 계속 발견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실제 발견한 걸 떠나서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그 해밀토니안의 실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양자 유체인 걸 찾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캐고메이 레티스라고, 캐고메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나무로 이렇게 축부인하고 그렇게 된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대나무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삼각격자도 아니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된 모양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양자 유체가 있는지 퀀텀 스피릿가 있는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전혀 답을 모르고 그냥 예상만 할 뿐이고 예측만 할 뿐인데 기타에프가 그 해밀턴 정확히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저의 관심도 그 퀀텀 스피릿 리퀴드를 이 사람이 해서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라는 데서 이 사람은 훨씬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서피스 코드는 토폴로지컬 에러 코렉팅 코드, 에러 교정하는 거예요. 아까 000, 111 했던 그런 고전 코드, 해밍 코드가 있었죠.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코드라는 것의 일종인데 이제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이 서피스 코드라는 거를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런 비트, 요것들이 개별 비트들이에요. 한 개 한 개가. 요거 한 개 한 개의 에러가 100번에 한 번 정도 일어나면은 그걸 바탕으로 논리 큐빗을 만들면은 에러를 보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술 수준으로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정도 에러를 수정할 기술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코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스테인 코드나 쇼 코드라고 아까 9큐빗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테인 코드는 CSS 코드라고 해서 7개 큐빗으로 논리 큐빗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에러 코렉션을 하려고 하면은 물리적 큐빗의 에러율이 2 곱하기 10 빼기 5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빼기 5승을 만들려면 한참 걸리죠. 정말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기술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피스 코드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럼 해밀토니안부터 한번 말씀드리죠. 자, 해밀토니안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오퍼레이터고 앞에 개수가 빼기 JS라는 게 하나 있고요. 시그마 S, S는 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타고 AS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빼기 JP, 시그마 P, 이걸 플랫퀴시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퀴 BP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AS라고 나온 거 여기 스타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파이 곱셈이에요. I, S에 속하는 I에 대해서 Z 오퍼레이터를 다 곱해라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 색깔로 나온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큐빗이에요. 이거 보면 이제 정사각형 이렇게 생겼죠. 이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큐빗이고, 어떤 거는 측정을 하는 큐빗이고, 스타 큐빗은 빨간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측정 큐빗인데 플랫키 측정이라는 하는 큐빗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조를 이제 아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AS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AS는 스타 하나를 제가 하나 잡을게요. 요걸 잡았어요. 요걸 하나 잡았으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큐빗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4개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ZI라는 거는 G 오퍼레이터 이거 곱하기 G 오퍼레이터 이거 곱하기 G 오퍼레이터 이거 곱하기 G 오퍼레이터 이거 4개를 곱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점, 요 빨간 점, 스타 큐빗은 요거 2개를 곱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4개를 곱할 거고, 여기 있는 거 G를 다 곱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걸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BP라는 것은 플랫퀴시인데 파란색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진한 선으로 나온 거는 레티스라고 보면 돼요. 레티스는 진한 선으로 나온 거고 점선으로 나온 거는 요 레티스의 중앙점을 연결하는 평행 이동한 격자죠. 이걸 듀얼 레티스라고 물리학자들은 옆으로 살짝 엇나갔다고.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말씀드릴게요. 예, 파란색 매저먼 큐빗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플랫킷은 이걸 의미하거든요. 둘러싸고 있는 네모난 거,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 큐빗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요거에서 이 데이터 큐빗의 X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X 요거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4개를 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개 큐빗 오퍼레이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보통 이런 해밀토니안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아이징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아이징 모델이고 여기 시그마 I, 시그마 J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G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번째 사이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격자점에 스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핀이 업이에요. J는 0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스핀이 업이면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요게 업이면은 요것도 업인 게 좋겠죠. 그래야지 J가 양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요것도 이 방향 가리키면 좋을 거고. 요거가 이러니까 이게 이 방향 가리키면 좋고 이 방향 가리키면 좋고 이렇게 다 되겠죠. 요런 거를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라고 해서 강자성체, 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변수, 오더 패러미터라는데 마그네티즘 그리면 이렇게 해서 어떤 온도, 임계 온도가 지나면 자석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이유는 이것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온도가 0일 때 좋은데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떨어요. 떨다가 어느 온도가 높으면 지나면은 그게 녹아버려요. 그건 마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는 말하자면 스핀 솔리드예요. 스핀이 격자를 형성해서 고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체에 대해서 양자 유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인만도 그 재밌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힐륨 애톰이 있어요. 힐륨 애톰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침 2차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어떤 종류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그 위에 힐륨 애톰을 뿌렸어요. 뿌리면은 힐륨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서 이렇게 있겠죠. 근데 힐륨은 그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반더발스 상호작용, 반더발스 상호작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멀리 있을 때 밀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가장 낮아졌을 때 밀치는 힘을 최소화시키는 구조는 삼각격자 구조예요. 그래서 온도가 0으로 접근하면 힐륨이 고체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되죠. 얼음이 되잖아요. 물이 녹으면. 근데 양자 유체는 그와 달라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러분들 불확정성 원리 아실 거예요. 델타 P 곱하기 델타 X는 H가 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연의 원리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힐륨이 이 위치에 정확히 그 위치에 있으면은 위치의 uncertainty가 0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운동량의 uncertainty는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낮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진동이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있던 그 힐륨이 사실은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퀀텀 플럭추에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퀀텀 플럭추에이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를 형성하면 고체인 거예요. 근데 힐륨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잖아요. 수소 다음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들이 서로 막 섞여가지고 액체가 되는 거를 슈퍼 리퀴드, 슈퍼 플루이드라고 해요. 초액체. 그래서 이 힐륨이 초액체라는 걸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한 3-4개를 받았을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이제 힐륨이고요. 그럼 수소는 왜 안 그렇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수소는 불활성 기체가 아니에요. 수소와 수소 원자끼리는 둘이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을 때 원하는 거는 결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힐륨은 아니에요. 너무 약한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삼각격자로 탁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낮아지면 고체 수소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아니고. 근데 힐륨은 액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퀀텀 리퀴드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퀀텀 리퀴드는 이 힐륨 같은 거예요. 힐륨은 이렇게 돼서 이 힐륨이 퀀텀 리퀴드가 되면 컨테이너에 이렇게 힐륨을 넣어놓죠. 넣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힐륨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실험하는 사람들이 잘 알 텐데 그래서 이 안에 힐륨을 집어넣거든요. 집어넣고 나왔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은 여기에 표면 장력 때문에 이게 밖으로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힐륨이 초액체가 되는 온도보다 낮은 상태로 낮추면 여기하고 여기 마찰력이 없어져요. 마찰력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지만 중력 때문에 옷이 벗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컨테이너 안에 힐륨이 있으면 웹에서 대기압으로 누르잖아요. 대기압으로 누르면 힐륨이 벽을 타고 가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파운틴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슈퍼 플루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특성이 있고 초전도체는 전류를 또 흐르죠. 근데 에너지 손실 없이 마치 그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퀀텀 스핀 리퀴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스핀 솔리드는 이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액체화돼가지고 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상태가 있을까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아주 오래된 관심사였어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거의 최고 분야들이 가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그걸 쉽게 연구하지 못하고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아직도 실험으로는 사람들이 이 연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해밀토니엄. 해밀토니엄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타 4개의 프로덕트로 되어 있어요. 스핀 4개 프로덕트. 그리고 플래킷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을 보시면요. 여기 플래킷을 보면은 데이터 큐빗이 4개가 들어가죠. 파란색 보시면. 근데 거기에 인접한 빨간색 스타를 제가 예를 들게요. 빨간색 스타를 보시면은 이렇게 4개를 또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스타는 보시다시피 Z를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X를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잘 아시다시피 스핀 오퍼레이터든지 어떤 오퍼레이터는 커뮤트하지 않아요. 커뮤트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면은 순서 바뀌면 다르죠.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온 AS하고 ABP는 과연 커뮤트할까? 안 할까? 하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보기로 하죠. 자, 그건 모든 게 다 커뮤트예요. 거기는 모든 것.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플래킷, 요 플래킷하고요. 플래킷은 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 여기 나왔네요. X, X3, X4, X5, X6. 요거구나. 여기 요 플래킷을 얘기하는 요 플래킷. 아시겠죠? 그게 BP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AS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S는 요 스타. 근데 요 스타는 요거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 관심이 있거든요. 오퍼레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G1, G2, G3, G4 네 개가 딱 이렇게 디렉트 프로덕트로 곱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플래킷은 G3, X3, X4, X5, X6 이게 커뮤트 할까?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파울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을 때 파울리 매트릭스를 제가 X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Y가 있어요. 이 둘 사이는 커뮤팅은 하지 않지만은 엔티 커뮤팅 해요. X 곱하기 Y 더하기 Y 곱하기 X는 0이에요. 어쨌든 서로 다른 파울리 오퍼레이터 두 개를 곱하면 그 엔티 커뮤팅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X, Y에서 X와 Y의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Y 곱하기 X가 돼서 빼기 1이라는 부호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S 곱하기 BP, AS가 왼쪽에 있고 BP 오른쪽으로 올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둘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3, 4, 3, 4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바꿀 때 3하고 3끼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G하고 X가 바뀌면서 빼기 1개가 나오죠. 그 다음 4하고 4끼리 또 바꾸면 어떻게 돼요? 빼기 1 하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오퍼레이터 AS, BP 또 AS는 자기끼리 물론 마찬가지죠. 같은 파울리 오퍼레이터니까 다 커뮤트해요. 놀라운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 자체가 완전히 서로 커뮤팅하는 텀의 합으로 표현되는 해밀토니안입니다. 기타의 해밀토니안이 그런 아주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S의 제곱을 한번 해보죠. AS 제곱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하면 1이에요. 그게 또 속성이죠. X제곱도 1이고 Y제곱도 1이고 G제곱도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시면은 AS 제곱을 하면 G1제곱, 디렉트 프로덕트 G2제곱, G3, G4제곱이거든요. 아이덴티티가 되고 BP제곱도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해밀토니안 자체가 이 시스템 해밀토니안이 AS하고 BP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커뮤팅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해밀토니안하고 AS도 커뮤팅할 거고 당연히 해밀토니안하고 BP도 커뮤팅하니까 커뮤팅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커뮤팅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양자역학을 조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퀀텀 스핀 리퀴드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내용을 좀 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우리가 구해보고 싶어요. L by L 시스템이에요. 크기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3 by 3이에요. 이게 이 진한 색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진한 색 보시면은 요거 빨간 요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인데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그게 뭐냐면 여기 끝에 있는 거하고 요건 같고 여기 끝에 있는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가가 되죠. 이렇게 실린더가 되죠. 실린더가 되고 나서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을 또 말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나스가 되죠. 그죠? 도나스가 돼서 이런 2차원 평면에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토러스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토리 코드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뭘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잠깐 보기로 하죠. AS 제곱은 아이덴티티, BP 제곱은 아이덴티티예요. 이 얘기 뭐냐면 AS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1 또는 빼기 1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 그걸 가했을 때 이게 나왔기 때문에. BP도 마찬가지예요. 1 또는 빼기 1이에요. 그 에너지가 가장 낮으려고 하면은 AS도 다 1이고 BP도 다 1이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가장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요 개수가 n개거든요. 이게 요 개수를 보시면 빨간 점이 9개예요. 이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배급하는 컨디션으로. 그래서 그 에너지는 마이너스 n에 JS 더하기 JP 사인 제로예요. 모든 점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상태 에너지는 알았어. 에너지 구하는 건 보통 굉장히 쉬워요. 보통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문제에서 에너지 구하는 건 베리에이셔널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런데 퀀텀 스테이트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버랩이 0으로 갈 수 있어요. 에너지는 비슷해도.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거야 뭐 누가 하더라도 알 텐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지?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가진 상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게 G2 퀀텀 스핀 리퀴드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퀀텀 스핀 리퀴드라는 것은 이게 격자의 스핀들이 한 방향으로 쫙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액체처럼 유동성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익사이티 스테이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 목적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로지컬 큐빗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를 하고 싶은 거죠. 해밍 코드에서는 3개의 물리 큐빗을 가지고 1개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서피스 코드 또는 토리 코드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지 하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디제너러시, 토리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디제너러시가 어떻게 되는가 질문 먼저 던져보죠. 자, 이거 보세요. S라는 스타 점들이 있죠. 거기 빨간색 점들. 빨간색 점들에 AS를 다 곱해요. 그걸 딱 보시면은 AS 한 점에서 4개의 데이터 큐빗 G가 있고 바로 옆에 점에서 데이터 큐빗 G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카운팅 해보면 같은 G가 2번씩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다 곱하면 G1 제곱 곱하기 G2 제곱 G3 제곱해서 다 곱해지니까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S 자체 값이 얼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스타 부분을 다 곱해서 AS를 하면 무조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한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플랫킷 같은 경우도 하나의 플랫킷이 있으면 옆에 인접한 플랫킷은 2개의 스핀을 같이 해서 공유해요. 그래서 곱셈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플랫킷에 대해서 곱해보면 X가 2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제곱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빨간 점, 이 스타점이에요. 그 스타점에 AS는 다 1일 때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그 AS가 1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후속 조건 한 개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빨간 점의 개수가 n 제곱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 제곱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 플랫킷을 보시면은 파란 점을 보면 정확히 같은 개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AS가 1이고 BP가 1이라는 모든 점에서 1이라는 사실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n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독립적이 아닌 게 여기 보시다시피 AS가 어떤 값을 가지든지 다 곱하면 1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항상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n 빼기 2개의 구속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 있을까 하면 2n개가 있거든요. 근데 구속 조건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걸 나누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4개의 서로 독립적인 상태가 에너지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리 코드가 됐을 때. 그래서 그 4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논리 큐빗으로 활용하는 게 토리 코드, 서피스 코드는 이거를 서피스화한 거예요. 어떻게 양자 컴퓨터 만들 때 토러스로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서피스로 되죠. 서피스가 되면 어려운 점은 맨 끝에는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3개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좀 손보면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피스 코드고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 기타의 패밀토니아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몇 개 정도로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을까 했더니 4폴드라는 게 여기 나온 카운팅에 의해서 2의 2n승이라는 게 이 전 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요. n이라는 게 여기서 9개거든요. 3x3에서 9개인데 요거 하얀 점을 다 계산을 해보시면 18개예요. 2 곱하기 n개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개별 큐빗이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0하고 1 두 개 상태니까 2의 2n승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 때문에 요만큼을 나눠야 되죠. 호수니까 그만큼 겹치는 거니까. 그래서 4개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 요걸 구현하려고 하면은 2 큐빗 스테이트잖아요. 2개의 로지컬 큐빗 스테이트. 1개의 큐빗이 있으면 여러분들 0, 1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2개 로지컬 큐빗이 있으면 4개 상태. 그래서 요건 4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 2 로지컬 큐빗을 준다는 얘기. 그럼 그게 4개의 큐빗이 어떤 걸까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이제 좀 그림을 그려나가기로 하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모든 AS가 1이고 BP도 다 1인 점들이라고 그런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를 다 한 번에 고려하는 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AS가 1인 것만 한번 생각을 조건만 줘보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AS가 1이라는 조건은 G1 곱하기 G2 곱하기 G3 곱하기 G4가 1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렇게 요 상태에 요 4개를 다 뒤집었어요. 요 까만 점. 요렇게 플랫킷이 이렇게 있죠. 플랫킷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점들을 다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요렇게 쓰면 G를 곱하면 1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다운이었으면 업, 그러니까 빼기 1을 4번 곱하면 1이잖아요. 근데 1을 4번 곱해도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 상태에 에너지 변화가 없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플랫킷이 여기만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에 어떤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모든 스핀을 뒤집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G를 곱하겠어. G를 곱하면 또 어떻게 돼? G를 여기서 곱하게 되면은 G 오퍼레이터 하면 요거와 마찬가지로 또 만족이 되거든요. 이게 모든 곳에다 G를 오퍼레이터 했기 때문에 그 4개를 다 하면은 빼기 1의 4승이 되든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상태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도 에너지가 같고 그리고 또 이 상태도 있고 또 누군가 원한다면 이렇게 한 상태도 원래 상태랑 에너지가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요건 없애고 그럼 이런 상태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룹이 있을 때 사각형 룹이 있는 모든 상태들은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정하는 건 뭐냐면 BP가 1이라는 조건은 제가 아직은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AS가 1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모든 상태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제너레이트 돼 있어요. 자, 잠깐만 생각해 보죠. 예. 자, 다음은 이제 B의 조건을 만족을 해요. B가 1이 돼야 되잖아요. BP, X1, X2, X4 이런 게 모든 P에 대해서 만족이 돼야 되니까 제가 아까 나온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오퍼레이트 한번 해볼게요. 그 스테이트. 오퍼레이트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요 파란색 플랫킷이죠. X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스핀 다운을 업으로 하고 업을 다운으로 하는 빗 플립 오퍼레이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빗 플립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이거를 오퍼레이트 하는 순간 요거는 동그라미가 빈개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플랫킷 작은 플랫킷이 크게 플랫킷이 된 거죠. 요런 상태도 에너지가 이제 BP를 가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앞에 있던 그 상태에 BP를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룹 자체가 좀 커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또 옆에도 또 이렇게 하면은 그 룹은 이런 모양이 생긴 룹으로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룹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기인 즉슨 어떤 상태가 있는데 룹 베큐움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요. 룹 베큐움이라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스테이트가 있죠.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스피를 다 뒤집어요. 그리고 또 다른 룹이 있고 다 뒤집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모든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에서 다 더한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상태에 대해서 BP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BP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요만했던 플랫킷이 넓어졌죠. 그리고 굉장히 넓었던 것도 이렇게 더 넓어질 수가 있죠. BP를 하면 항상 영역을 확장하는 거니까. 또는 BP를 하면 영역을 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BP가 하는 역할은 어떤 플랫킷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원래 그 스테이트 사이 제로라는 게 그 모든 그런 종류의 룹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BP를 하나의 어떤 룹에 대해서 오퍼레이트하면 그 룹은 그 안에 속하는 어떤 다른 걸로 바뀌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룹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룹을 변형시키는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거기 있는 모든 룹을 한 칸씩 다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 출발한 상태가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원래 상태로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룹 상태라는 게 바로 하나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굉장히 다른 게 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는 스핀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나 이런 상태죠. 근데 이 상태는 어떤 백그라운드에 룹을 만들고 이 룹을 만들고 이 룹을 만들어서 마치 물이 이제 끓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끓으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생기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져 있는 어떤 스테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끓는 이유가 어떤 그 끓는 이유가 온도에 의한 게 아니고 양자역학적인 요동 때문에 모든 조인 룹이 생기는데 이 해밀토니안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면은 BP도 그걸 당연히 1인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요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모든 가능한 룹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 상태가 퀀텀 스핀 리퀴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톡을 하면은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도 참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그럼 이거 독립전개 4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4개는 뭘까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4개 상태는 이 상태예요. 이쪽으로 다 이쪽 방향으로 G 오퍼레이터가 다 가해졌다든지 이 방향으로 가해졌다든지 이렇게 가해진 상태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는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 가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 제가 룹을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다 뒤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면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에 이 X를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 뭐냐면 여기에 이런 라인이 있던 게 옆으로 이동하죠. 그렇지만 그 라인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상황을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4개 상태, 이 상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피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동그라미 그렸어요. 그럼 이걸 찢지 않고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점점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룹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점으로 바뀌죠. 없앨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토릭 구조에서 이런 고리가 있을 때 이 토러스를 끊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에 디제너러시랑 연관이 돼요. 여기서 그런 거로는 이렇게 고리 스테이트 이게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고리가 있든지 두 개를 합친 게 있어서 요 4개를 퀀텀 스테이트로 한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퀀텀 스테이트예요. 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x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든지 이 로지컬하게 x를 이쪽으로 이 아래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x1, x2, x3 해서 xl까지 다 가는 거예요. 다 이제 플립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로지컬 큐빗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훨씬 어렵죠. 아까 우리가 해밍 코드에서는 0세개를 0으로 했고 1세개 1로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퀀텀 스테이트를 갖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로지컬 큐빗은 이렇게 돼요. x 1에서 xl까지 고 뒤집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거 하지? 가만 듣다 보면 정말 뜬금없는 거, 그 이론 물리학자들의 어떤 그 재미로 그냥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에서도 이거 만들어서 계속 논문이 나오죠. 자, 에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스몰 퍼터베이션. 에라는 자주 안 발생하죠. 1000번에 한 번, 뭐 100번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람다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xi라는 게 i번째 사이트에 빗 플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1이 되고 1이 0으로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psi1이라는 게 로지컬 스테이트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0, 1, 2, 3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0인 상태하고 1인 상태는 수직이기 때문에 0이에요. 올소모널이에요. 그 4개의 퀀텀 상태는. 근데 예를 들어서 psi0라는 아까 이 상태에 비트 플립이 하나가 발생했어요. i라는 사이트에 비트가 하나가 탁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이 항의 의미예요. xi가 psi0에 오퍼레이트 되어 있다는 게 i번째 비트 플립이 탁 발생, 한 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 과정을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과정인데, 자, psi0라는 상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AS가 1이고 BP가 1이에요. 어떤 S든 어떤 P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AS를 가한다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1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S psi0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AS라는 오퍼레이터는 G 오퍼레이터를 4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G 오퍼레이터가 i번째하고 연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커뮤트하기 때문에. 근데 그 G 오퍼레이터가 하필이면은 i번째 비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AS라는 오퍼레이터에 있는 G 오퍼레이터 개수는 1개예요. 왜냐하면 G 오퍼레이터가 AS가 4개의 G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왼쪽에 있으면 X가 1개 있잖아요. 이건 G가 있고 2개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기로 하죠. 2개의 위치를 여러분 바꿔보시면은 X가 1개 있고 G가 1개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하고 G는 엔티 컴퓨팅 하거든요. 엔티 컴퓨팅 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써보면 마이너스 AS XI 이렇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마이너스 AS XI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AS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오퍼레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psi0나 psi1이나 psi2나 psi3나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디제너레이트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속성은 AS하고 BP는 무조건 1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가 여기 오퍼레이트 하는 순간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거하고 이게 같으면은 오로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psi1하고 비트 플립이 1개 발생했을 때 원래 상태하고는 올소모널하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4개의 퀀텀 상태, 로지컬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로지컬 큐빗 1개에 에러가 하나 발생했어요. 아까 그 도나스 있죠? 도나스를 누가 살짝 뜯어 먹었어요. 에러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이 도나스가 뜯어진 도나스하고 원래 큐라고 구분을 여전히 잘 할까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두 스테이트가 올소거날 한가 안 한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퀀텀 메케닉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까짓 거 그냥 아이사이트에 에러 하나 발생해도 여전히 올소거날 하니까 2개는 구분 가능해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은
psi1이라는 거는 아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x가 다 발생한 건데 이거를 psi0로 바꾸려면은 L번만큼 그걸 다 뒤집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러를 코렉션을 못한 경우는 메조리티 룰을 이용해서 에러를 못했을 때는 000일 때 한 개만 발생할 수 있었는데 두 개 발생 못했잖아요. 5개가 있을 때 2개가 발생하면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7개 있을 때 3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로지컬 큐빗이 있을 때 도대체 에러는 얼마나 발생을 해야지 원래 상태하고 구분을 못할까라는 상태예요. 그게 에러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로지컬 큐빗의 에러를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bability P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면서 B 플립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걸 다 뒤집으면 원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은 상태가 되니까 1이 되죠. 요 식이 그걸 의미해요. psi1 VL, psi0인데 람다 L psi1이고 XL이라는 것은 X1, X2, X3, X4 여기 끝까지 XL까지 다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psi0가 어디로 바뀌죠? psi1으로 바뀌죠? 그럼 두 개는 1이 되죠. 그죠? 매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확률, 그렇게 만들 확률은 람다의 L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피스 코드에서 굉장히 많은 큐빗을 사용해서 논리 큐빗을 만들면 L이 얼마나 크겠어요? L이 만약에 뭐 우리가 10x10해서 100개 들어있는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원래 에러가 0.01이면 10의 빼기 2승이잖아요. 10개가 되면 10의 빼기 20승의 에러가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피스 코드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에러 정도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서피스 코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코드가 우리 서피스 코드 그림이 나오죠. 여기 데이터 큐빗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스타죠. 진한 녹색이 스타고 여기는 노란 건 플래킷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에러를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이 확률로 GA가 여기 가해졌어요. 원래 상태에 대해서. GA가 가해졌다는 얘기는 A번째 큐빗에 만약에 A번째 큐빗이 0이면은 스핀업이니까 1 그냥 아무 일이 없고 A번째 큐빗이 빼기 1이면은 빼기 1 부호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스 플립 에러를 야기시키는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수정할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이 아까 빨간 점, 파란 점 있죠. 빨간 점, 파란 점 계속 가면서 빨간 점, 파란 점에서 계속 재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인지. 그 값은 1 또는 빼기 1이에요. 무조건. 재기만 하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요 스타를 쟀더니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쪽 가가지고 여기 이쪽 스타 옆에 거 쟀더니 빼기 1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G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G 에러라는 게 발생했어요. 에러가 딱 발생을 했더니 G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 페이스 플립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발생을 한 순간 우리가 만약에 G가 발생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G가 발생하면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예, G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떤 스테이트에 G 에러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이트 한 군데 뭐 이런 걸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스타를 측정을 하는 AS를 측정을 하는데 이 스타 중에 G1이 포함된 어떤 스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측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스타는 G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G 곱이죠. 그러니까 스타는 좋지 않아요. BP를 측정을 해야 돼요. BP를 측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 X1, X2, X3, X4, G1, 사이즈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괜히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BP는 X가 4개 있어요. 그리고 G는 1개 있어요. 그러면 BP가 이 중에 1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2개는 엔티 컴퓨팅이에요.
왜냐하면 싱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G1에 BP의 사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이 제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BP를 오퍼레이트하면 무조건 1이에요. 그게 그 스테이트의 속성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G1에 사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스테이트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 스테이트 BP를 에러가 발생, 싱글 빗 에러가 발생한 스테이트에 오퍼레이트하면 아이겐 밸류가 빼기 1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러가 한 개 발생하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G 에러가 발생했어. G 에러가 발생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니까 브래킷을 측정하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더하기가 빼기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빼기는 더하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을 딱 하는 순간 여기 큐빗에 G 에러 발생했네 가운데.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G 한 번 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G 제곱은 아이덴티티니까. 그렇게 해서 에러 커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에러 커렉션을 하는 게 바로 그 서피스 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측정한 에러를 에러 신드롬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드롬이 뭐예요? 우리말로? 증상이잖아요, 증상.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증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개념이 에러 증상이 있냐 컴퓨터에.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고쳐줄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토로스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스템은 이렇게 서피스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IBM 양자 컴퓨터 보셨죠? 127큐빗, 156큐빗 토폴로지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큐빗은 데이터 큐빗으로 쓰고 어떤 건 메저먼트 큐빗을 써서 코딩을 하면은 서피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코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우신 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해보면은 재밌는 일이 있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대칭성이 끝에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싱글 로지컬 큐빗만 포함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아니고 이건 한 개에 해당되는 걸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개수만 세보면 돼요. 요 점은 몇 개고 요 점 몇 개고 구속 조건 몇 개고 이렇게 카운팅만 해보시면 정확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서피스 코드 실험을 못했거든요. 이 논문이 나올 때 그냥 이론적인 논문이에요. 이론적인 논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L by L, 3 by 3일 수도 있고 4 by 4일 수도 있고 5 by 5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럼 L이 점점 커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X축이 물리 큐빗의 에러율이에요. 물리 큐빗의 에러율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코드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3by 3도 해보고 5by 5도 해보고 7by 7도 해봐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이 값보다 클 때는 에러가 이렇게 D가 크면 클수록 에러가 더 커져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더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을 하는데 컴퓨터에 큐빗이 한 개가 있으면 한 개의 큐빗에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떤 로지컬 스테이트를 표현하는데 100개 가지고 그걸 표현해요. 그러면은 식구가 많은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여기서 에러 나오고 저기서 에러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에러가 커질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 코드를 쓰게 되면 P가 어떤가 미하일 때는 D가 커지면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소하는 성향을 보이는 실험이 바로 에러 커렉션,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로 가는 방향의 연구인 거예요. 이 구글이 지금 이걸 하고 여러 번 보여줬어요. 구글도 하고 예일대 그룹에서 데버레이 그룹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현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요거 이제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슈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피터 쇼예요. 피터 쇼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 뭘 해? 하는 질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돈 들여가지고 나노 테크놀로지 써서
양자 컴퓨터에서 할 일이 없으면은 뭐하러 할래? 이런 질문은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팩토리제이션 알고리즘, 소인수분해 가능하다. 소인수분해라는 게 그 당시에 은행 금융거래나 이런 거 할 때 RSA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의 그 금융거래도 다 그거고 블록체인 기술도 그다 기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암호화를 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의 비트코인 가격 이런 걸 보면 양자 컴퓨터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또 올라갔다 이런 상관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이게 그만큼 임팩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그 Save Now, Decode Later 해서 사람들이 SNDL이라는 말을 써요. 일단 데이터를 다 뽑아놓고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 저거 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했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할 입장에서 에러 커렉션이 안 되는데 이거 해서 뭐 할래? 이제 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년 뒤인데 슈어가 또 9큐빗으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점이에요. 100큐빗 시스템, 1000큐빗 시스템, 작동하는 100큐빗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개발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퀀텀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퀀텀은 우리의 타고난 어떤 그 소사이어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애톰이나 이런 거에서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작은 사회에서. 그런 사회는 노이즈도 없고 그 안에서 굉장히 코히어런스가 존재하는데 우리 사람이 여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런 고전적인 사회에 산다는 거는 외부 노이즈하고 디페이징 그런 걸 다 가라앉혀가지고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실제로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발달하면서 안정된 이런 개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노이즈로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겠다 하는 아주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게 진짜 어떤 방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말하자면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물리학자들이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엔지니어링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공적인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궁극적으로 개발돼서 좀 늦더라도 지금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왜 활용을 해야 되냐면 100큐빗짜리 양자 컴퓨터 가지고 의미 있는 걸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혀 못해요.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인탱글먼트로 돼가지고 정보를 다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자연에 거슬러서 할 수 있는 한계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온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브레이크드루 같은 게 없을 때 앞으로 있다라는 얘기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알고리즘의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누가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임주훈 박사님도 이제 계신데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는 것은 양자 교육하고 리서치하고 그리고 이제 산학이나 그런 쪽에서 알고리즘으로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양자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런 건 연사대가 아주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 여러분들 선배 한강 선배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연대가 굉장히 지금 앞장서서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알고리즘이나 양자 컴퓨터나 이런 쪽에 우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초창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출발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양자 컴퓨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재밌는 결과 얻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페이스 코드를 쓰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쇼 나인 큐빗으로도 예. 비트 플립이랑 페이즈 플립 저희가 에러를 수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단순히 그 로지컬 큐빗을 늘리고 쇼 방식으로 하는 거랑 예. 이 서페이스 코드 하는 거랑 그 서페이스 코드만의 예. 그 장점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에 이렇게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쇼가 얘기한 9 큐빗 알고리즘이나 CSS에서 7개 활용하죠. 5개까지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리 큐빗의 에러 자체가 굉장히 작아야지 폴트 톨러런스를 유지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큐빗이 10에 빼기 3승 그러면은 로지컬 큐빗으로 돌리고 그러면 더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건데 서피스 코드는 아까 보듯이 0.01 오더였잖아요. 그보다 더 뭐 낮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숫자는 우리 눈에 보는 숫자랑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줬다는 의미는 물리 큐빗의 에러율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그 구글 양자 컴퓨터는 지금 그걸 실제 실험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과학적 발전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처음에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좀 여기저기 그룹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신뢰성이 점점 쌓이는 그런 단계라고 좀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요 방명록 체크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저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요.